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에 공부할 부분은요, 바로 남북국입니다. 아래에는 신라가 있고 위에는 바로 이국과 발해가 있었는데요. 발해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멸망됐고 또 어떠한 문화를 꽃피웠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의 건국입니다. 우리 친구들 발해가 건국됐었던 시기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면 당이 고구려의 유민들을 요서지방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란의 반란을 이용해서 대조영이 이렇게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해가 건국되고 있는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고구려의 유민과 말가린을 이끌고 건국을 했습니다. 사실 들여다보면 발해의 주민 구성에서 고구려의 유민은 소수고요. 다수는 말가린이었는데 지배자는 고구려 유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구려의 유민이 나라를 세웠으니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기저기 문화로도 보여주고 이것저것 문화재로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고구려의 계승 의식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보도록 하지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부여씨와 고씨가 망하자 김씨는 남쪽을 차지하고 대씨는 북쪽을 차지하여 이름을 발해라고 하였다. 이로써 남북국이 형성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조선 후기에 실학자였던 유득공이 이야기를 하면서 됐고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를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증거가 되는 것들이 뭐냐? 구당서에서 보면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고구려인이다. 발해는 고구려의 옛 땅에 세운 국가이다. 백성 중에는 말가린이 많고 고구려인이 적으나 고구려인이 촌장이 되었다. 대부분 지배층은 고구려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려 국왕 문왕이 천황의 승하 소식을 듣고 문안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 문서를 살펴보면 발해는 본인들을 고구려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 그런 것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 발해는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도 고구려의 왕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계승의식 발해가 우리 민족의 국가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 고구려 계승의식이라는 것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소수의 고구려 지배층이었고 말가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남북국의 형세를 띄었는데 발해와 신라를, 통일신라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발해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해왔는가? 무왕은 영토를 확장합니다. 계속적으로 영토 확장을 해요. 인안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었고요. 당과 신라와는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왜 당이랑 신라랑 친하게 지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요것도 고구려 계승의식. 고구려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그거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그쵸? 신라랑 당나라가 연합을 하게 되면서 수도가 함락돼 버리고 고구려 멸망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과 신라가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당과 신라는 적대적 관계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당과 신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돌궐과 일본은 친하게 지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의 산동지방 공격은 무왕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문왕은 상경으로 수도를 천도하고 일본과도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일본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신라와도 이렇게 활발히 교류하려고 교통로를 설치를 했지요. 당과 친하게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당은 이때 당시에 중국의 선진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다 보니 여러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는데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수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상경 용촌부로 이렇게 천도하였다.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썼고요.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문왕까지 받고 다음 선왕은요. 옛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동쪽에 위치하잖아요. 동쪽에 바다 건너 동쪽에 엄청나게 잘 나가는 국가가 있다. 해동성국이다라고 불려졌습니다. 당에서 해동성국이다라고 칭해질 만큼 그런 전성기를 누린 왕이 바로 선왕 때의 일이지요.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최대의 영토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영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이렇게 차지를 했지요. 신라와 당나라가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면서 통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는 했지만 우리 원래의 고구려 영토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발해가 그 부분을 이렇게 해소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발해의 모습이고요. 아래의 신라가 있어서 남북국의 형세를 띄었다라고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해의 영역 살펴봤고요.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던 잘 나가던 국가가 바로 발해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발해 봤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던 국가입니다. 9세기 말에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국력이 약해지던 찰나에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발해의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전개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실패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해의 통치제도는 그림으로 봐야겠다. 발해의 통치제도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발해의 정치제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통치제도, 정치제도 같습니다. 중앙정치제도는 삼성육부입니다. 3개의 성과 6개의 부가 있다라고 해서 삼성육부라고 하는 제도가 원래는 당의 제도입니다. 이 당의 제도를 수용을 하고 명칭과 운영에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유지를 했다. 독자성을 유지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 삼성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있었는데요. 정당성 중심으로 돌아갔었다.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가의 모든 행정을 총괄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당성 아래의 6개의 부가 있는데 요거는 유교적인 이름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 충, 인, 의, 예 이러한 말들 자체가 그런 유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앙정치제도는 우리가 이렇게 봤으니 지방은 어떻게 다스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치제도 계속 보면 지방행정제도입니다. 지방제도는 5경, 15부, 62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경, 15부, 15부,
62주 요렇게 우리 친구들 보시면 돼요. 자, 오경은 지방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었다. 상경을 중심으로 5개의 교통로로 연결되어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공간들을 오경으로 묶어두었고요. 그 다음에 15부는 지방의 행정의 중심지, 그 아래 준하현을 두고 지방 간에 파견을 했고, 그리고 촌락은 주민들이 대부분 말갈인이었어요. 토착 세력인 말갈 수령이 그냥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게 했습니다. 군사제도에서 보면 중앙군 10위가 있었다는 것, 왕궁과 수도를 방해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발해의 통치 제도고요. 발해의 문화와 대외교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고요? 바로 고구려를 계승했지요. 그것이 문화에도 남아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그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해 문화의 특징에서 보면 고구려의 문화가 계승된 부분이 있고, 또 당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봤더니 당의 문화가 녹아든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국민들 자체가 말갈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토착 문화가 남아있게 되면서 굉장히 국제적이고 나름의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해의 문화에서 특징으로 2개의 무덤을 나누어서 보면 이름이 비슷해서 사실 조금 헷갈리는데요.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는 엄연히 다릅니다. 특징도 달라요. 헷갈리니까 잘 나옵니다. 자, 정해공주묘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 고구려의 무덤 양식인 거 알지요? 그 무덤 양식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모주림 천장 구조라고 하는 것은 모서리를 점점 줄여서 천장을 이루는 그 천장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 또한 고구려의 양식입니다. 이렇게 고구려의 문화가 보여지는, 고구려 계승의 양식이 보여지는 부분이 정해공주묘라면, 정효공주묘는요, 벽돌이에요. 벽돌은 뭐야? 당과 고구려의 문화가 혼합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고구려의 무덤 양식, 그리고 벽돌 양식을 보여서 당과 고구려가 섞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효공주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의 구조를 그대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설계를 한 부분이다. 당의 문화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온돌에서는 발해의 도성 그리고 백성의 거주지에서 발견이 됐는데 고구려의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발해가 여러모로 봤을 때 고구려가 많이 묻어나는 국가구나 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 양식, 하다못해 토기, 침이 할 것 없이 여러 부분에서 고구려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해의 유학을 보고 불교 발달 먼저 볼까요? 불교는 융성했는데요. 문왕스스로 불교적 성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사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절터, 석등, 연꽃 모양의 기와 그리고 석탑, 불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었다라고 하는 것, 불교의 발달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발해의 유학에서 보면 주자감이라고 하는 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기관을 설치해 두었었다. 학생에게 유교 경전을 가리키는 교육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수준 높은 유학을 공부하면서 한문 문장도 굉장히 많이 쓰였었는데 여러 외교 문서, 여기 우리 앞에서 본 그 공주님들 묘 있죠? 정효공주 무덤의 묘지석에는요, 시경이나 논어의 구절들이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 정효공주 무덤까지 봤습니다. 발해의 유학은 주자감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불교는 어떤 모습으로 발달을 했는지, 문화가 왜 고구려의 문화가 녹아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가 나와 있는데요. 고구려의 토기의 모습, 발해 토기의 모습 어때요, 우리 친구들? 거의 흡사하죠, 그쵸? 이거 같은 나라에서 출토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만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도 흡사하고 주댕이의 모양 다 비슷해요. 아, 이 문화가 그대로 이렇게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토기의 모양에서 알 수 있고 또 치미의 모습에서도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발해의 무덤에서는 정효공주 무덤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 모서리를 점점점 줄였다, 위에가 점점점 좁아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에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효공주 묘, 그리고 요것이 굴식 돌방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흡사하지요. 그리고 발해의 석등 모습이고요. 이불, 병자상, 영광탑 이러한 것들을 봤더니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는 가운데에 당의 문화가 들어와서 굉장히 국제적인 모습을 띠기도 하고 또 독자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당의 영향도 있고 고구려의 문화가 바탕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해도 다른 나라와 대외 교류 활발하게 했거든요. 발해 오도의 모습입니다. 발해는 주변 국가들과 교류 그리고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오경, 서경, 중경, 동경, 상경, 남경 이렇게 두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수도를 연결하는 길이 있었는데 오도 있었습니다. 영주도, 조공도 여기 보이지요? 이러한 것들은 당으로 연결되는 길이었어요. 교류가 활발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신라랑 다닐 때 신라도, 일본을 다닐 때 일본도 이렇게 있었다. 결국엔 뭐야? 발해가 요 지도로 봤을 때 많이 교류하였다. 당과 주고받은 것들을 보면 말, 약재, 단비가죽 같은 것들은 당에 수출하고 비단, 서적, 그릇, 문구류 같은 것들은 수입했다. 일본에 비단과 금이 갔다면 일본에서 꿀이나 약재, 담비가죽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발해로부터 일본으로 갔고 비단과 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길의 모습 그리고 오경의 모습 지도로 살펴봤어요. 자, 발해의 대외교류 볼까요? 발해의 대외교류에서 발해 오도는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둔 거고 주변국과 교류하려고 길이 있었던 거다. 당나라랑은 초기에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문왕 이후에 친선관계를 맺었어요. 이유는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다. 유학생, 승려, 상인 활발하게 교류했었고 발해관이 당의 영토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해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서 당에서 설치한 기관이 발해관입니다. 일본은 친선관계를 유지를 했었고요. 신라도 교통로, 신라도를 만든 이후에 관계가 개선됐었고 그러면서 교류가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부분들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 발해의 건국에서 대조영이 건국하게 되면서 남북국의 형세를 띠었고 무왕은 칼을 들고 당과 싸웠습니다. 문왕은 여러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당이랑 친하게 지냈었고요. 정말 잘 나가던 천성기 때 왕 선왕이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웠었다라고 하는 걸 왕별로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통치제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는데요. 당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여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었고 지방제도, 군사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해 문화에서는 고구려 문화, 당문화가 섞여서 말갈족의 문화까지 섞이면서 국제적이고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되게 되었는데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교문서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부분을 많이 확인할 수 있고요. 발해의 대외교류는 우리 친구들이 발해 오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발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발해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 문제. 대다수의 주민은 고구려 유민으로 구성되었다. 아니에요, 사실. 대다수의 주민은 말갈족이죠. 고구려 유민은 지배층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인한, 대흥, 건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부분도 맞습니다. 선왕 때 옛 고구려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게 되면서 중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바다 동쪽에 잘 나가는 국가, 해동성국이 된 거죠. 무왕 때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산동지방을 공격했었고요. 일본에 보낸 국서 등의 고구려의 후손임을 자처하였다. 그래서 고구려의 계승의식이 뚜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야? 1번이죠. 고구려 유민 아니에요. 다음 8번 문제. 역사적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봅시다. 당과 친선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왕 때의 일입니다. 가는 문왕 때 대장군 장문휴가 당의 산둥지방을 공격하였다. 당의 산둥지방 공격은 무왕 때의 일이고요.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고 해동성국 선왕 때의 일이죠.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국력이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와야 될 부분이 뭐예요? 바로 무왕. 별로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당나라랑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당나라랑 어떻게 친하게 지내요? 요렇게 무왕의 일이 나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선진 문물 수용을 위해서 문왕, 그 다음이 선왕, 그리고 멸망이 되겠죠. 나가 다라니까 3번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골라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71쪽에 8번 문제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5번 문제 보죠. 발해 문화에 영향을 끼친 문화를 모두 골라보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당의 문화, 선진 문화 수용됐습니다. 백제의 문화, 백제는 아닌데 고구려 문화 맞지요? 계승의식 그리고 말갈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토착 문화 맞습니다. 기역, 디귿, 리을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발해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발해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왕들 있죠. 그거 꼭 순서대로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발해가 어떤 문화를 꽃피웠는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